초에 불을 붙입니다. 두 개의 양초, 랍비가 안식일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사라지고 초만 남습니다. 촛불이 꺼짐과 함께 색깔이 빛을 잃습니다. 이것이 이 영화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기억해 두세요. 1993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빚어낸 위대한 영화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술, 정장과 넥타이, 소매 장식, 돈, 시계, 또다시 돈, 그리고 나치 당원 배지. 이것이 오스카 쉰들러입니다. 쉰들러라는 캐릭터를 보여주는 장치들이죠. 그리고 쉰들러는 어떤 인물인가요? 그는 보는 자입니다. 이 영화는 계속해서 시선을 중심적인 장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연애 장면을 보시죠. 쉰들러는 자리에 앉아 관찰합니다. 여인, 나치 친위대 표장, 사진사, 예약석, 그리고 입장하는 간부와 그의 애인. 이제 그는 행동합니다. 관찰하고 행동하는 오스카 쉰들러는 철저하게 사업가적 면모를 보이죠. 그는 이 연회 한 번으로 나치 친위대와의 친분을 쌓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완벽합니다. 쓸데없는 설명도 없이 10분도 채 안 되어 주인공을 그려냈네요. 보세요. 나치 당원 배지와 유대인의 휘장이 교차하고 유대인들의 시선과 쉰들러의 시선도 교차합니다. 둘은 다른 곳을 봅니다. 쉰들러는 그들의 시선을 가로질러서 나가죠. 이 시점에선 유대인들은 그에게 아무래도 좋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크 슈텐을 만납니다. 그와의 관계는 나중에 다뤄볼게요. 어쨌든 그는 성공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돈도 많이 벌고 나치당에서 입지도 강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 억압, 쉰들러의 화려한 삶을 쭉 훑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잊지 못할 장면, 게토 폐쇄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앞서 쉰들러는 보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의 정부였던 에바 키시 셔이어로 추정되는 여인과 함께 산마루 위에 도착합니다. 여인의 시선이 아래에서 정면으로 그리고 쉰들러에게 향합니다. 관객의 시선을 완벽히 쉰들러의 시선과 동일시하기 위해서예요. 그는 이 참상을 지켜봅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보게 되는 거죠. 한동안 게토 안에 1인칭 시점으로 장면을 그려내다가 다시 쉰들러의 시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빨간 옷을 입은 소녀가 등장해요. 정신없는 판국에도 소녀는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다시 한번 에바가 시선을 모아 쉰들러의 시선으로 전달합니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소녀는 마치 별세계 존재처럼 거닐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월적인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독일군이 그녀를 인식합니다. 그런데 장면이 바뀌어도 소녀는 계속해서 쉰들러의 시선, 즉 우리의 시선에 등장합니다. 이제 소녀가 한 건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쉰들러의 시선에서 사라지죠. 그런데 쉰들러의 시선은 다른 곳을 봅니다. 소녀가 계단을 올라간 방향을 바라보죠. 그리고 다시 정면을 응시하고 마침내 떠납니다. 왼쪽으로 말을 몰아 떠나고 소녀도 왼쪽으로 달려가 침대 밑으로 숨죠. 소녀는 색깔을 잃고 이제 다른 모두와 다를 바 없이 이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한 명의 유대인이 됐습니다. 이 모든 연출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다가 딱딱 맞게 된 장면이라고? 아니요. 전부 다 감독의 의도대로입니다. 이렇게 정교하고 치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색깔의 상징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소녀의 빨간색을 쉰들러가 관찰했던 유대인들의 피,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뻔한가요? 네, 그렇죠. 뻔해요. 하지만 그 뻔한 상징을 감독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세요. 쉰들러의 시선을 이용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그 상징을 쉰들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죠. 후반부에는 이제 그 상징이 죽은 소녀 시체를 감싼 채 나타납니다. 이것도
쉰들러의 시선을 따라가죠. 그는 흐르는 피가 아니라 말라붙은 피를 보게 된 겁니다. 완전한 죽음. 뭐라 말을 이을 수가 없네요. 이제 이자크 슈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뤄볼까요? 쉰들러와 슈텐은 3번 중요한 만남을 가집니다. 둘이 부딪히는 장면이 많은데 왜 3번이라고 하냐면 술이 매개가 되는 장면이 3장면이거든요. 3장면 모두 서로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장면은 둘이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쉰들러가 권한 술잔을 건들지도 않는 슈텐, 그리고 사업 이야기를 할 때 장면 구도를 보세요. 가운데에 창문이 있죠. 그 창문을 중심으로 양쪽 편을 갈라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인물을 비출 때 굉장히 거리감이 있어요. 두 번째 장면은요. 쉰들러가 슈텐에게 감사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이번엔 슈텐이 술잔을 받아 들어 올리는 신용이라도 해주죠.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창문이 있고 그것이 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데 이번엔 거리감이 조금 더 가까워요. 그리고 양쪽 인물 각각의 클로즈업 샷을 보여줄 때도 반대쪽 인물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죠. 세 번째 장면으로 갑시다. 이제 유대인들의 마지막 처분이 결정된 상태에서 둘은 자리를 함께합니다. 이번엔 각 인물의 클로즈업 샷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깝습니다. 그리고 슈텐은 이제 술을 마시죠. 둘을 함께 잡은 화면에서는 이제 창문이 둘 사이를 가르지 않고 둘을 동일선상에 놓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빗줄기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 둘을 관통하죠. 바로 다음 장면에서 쉰들러는 창문에서 비추는 빗줄기를 바라봅니다. 슈텐의 얼굴 너머로 바라보던 그 빛을 이제는 스스로 봅니다. 이게 바로 쉰들러와 슈텐의 관계입니다. 이제 끝을 향해 가봅시다. 재차 강조하지만 시선, 그것이 이 영화를 관통하는 가장 거대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브린리츠 지역으로 들어가는 쉰들러와 쉰들러 리스트에 수록된 유대인들. 이제 보세요. 그들의 시선이 함께합니다. 쉰들러의 시선과 그들의 시선이 일치합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곳은 같아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기억하라고 했던 부분이 생각나시나요? 이 영화의 시작 부분이었죠. 두 개의 양초와 랍비의 안식일 성수. 쉰들러는 브린리츠의 공장에서 랍비에게 묻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안식일 아닙니까? 랍비들이 모여 안식일을 기념할 때 두 개의 양초에 불이 다시 붙습니다. 불꽃의 색깔은 붉습니다. 색이 조금이나마 살아나는 것이죠. 흑백에 관한 것은 마지막에 다루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쉰들러에게 향해 있죠.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반지 하나를 선물 받습니다. 반지는 힘을 상징합니다. 니벨룽겐의 반지, 반지의 제왕, 오래된 상징 중 하나이죠. 작중의 악의 대행자인 아몬 괴트와 쉰들러의 대화 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몬은 취하지 않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는 반면 쉰들러는 더 큰 선을 행하는 일이야말로 힘이라고 말하죠. 그는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힘을 얻었습니다. 생명의 힘, 선의 힘. 이 이야기를 관통하는 선과 악의 대립에서 그는 선의 대행자 역할을 수행했고 그 보상을 얻습니다. 힘, 진정한 힘이죠. 입고 있던 마지막 옷까지 수용소 포로의 옷으로 바꿔 입고 차를 타고 도망길을 나서는 그는 이제 어떤 인물이 되었나요? 욕망과 야망을 쫓던 야심찬 사업가는 이제 없고 그의 배웅을 노상에서 새벽 넘어 아침까지 배웅한 유대인들이 그의 뒷모습을 장식하는 것으로 오스카 쉰들러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가 왜 흑백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감독이 말하기를 색을 잃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이라고 합니다. 흑백은 불타 재가 되어 사그라진 유대인들의 넋두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죠.
브린리츠의 공장에서 양초의 불꽃이 다시 타오른 것을 보고 작은 희망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흑백 논리라는 게 있죠. 양극단으로 치우친 논리를 일컫는 말인데요. 과거 전체주의에 휩쓸렸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흑백 논리에 빠진다면 유대인들이 겪은 참상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고 감독이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길고 지루한 이야기 끝까지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영화가 3시간짜리다 보니 저도 말이 많았네요. 언제나 그렇듯이 해석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구나 하고 이 영화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매개체로서만 가볍게 여겨주시면 좋겠어요. 쉰들러스 리스트. 이 영화는 인류가 지속되는 한 언제까지고 간직될 유산입니다. 가슴에 흘린 눈물 자욱을 아직 채 지우지 못한 상태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